구독자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곧 4시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3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안보의 신 김종대 편집장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뒤숭숭했어요. 네, 일 많잖아요. 예, 이제 사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시달렸고, 네. 천안함 5주기가 이제 내일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어째 5주기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남다르게 아무래도 좀 차분해진다고나 할까. 네. 예. 그다음에 방산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연달아서 네. 계속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 참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드 논란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미중 패권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완전히 내후 외환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천안함 5주기를 맞이해서 좀 차분하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보다는 이것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뭐 종북몰이니 안보무능이니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정치적 논쟁으로 좀 비화되고 네. 있는 이런 양상이 좀 재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우리가 방산비리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어떤 충격적인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네. 또 이 분야인 전문가이신 김종대 편집장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예. 네네. 예. 네. 그런 문제들을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누구요? 댓글 올린 게 구국의 귀싸대기. 아이, 참나. 예, 좀 우리가 좀 표현을 좀 순하죠. 예. 네. 그럼 우리 진짜 한번. 재밌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면서 이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진짜 안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진짜 안보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천안함 침몰 5주기. 제가 침몰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이제 뭐 시비를 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사건이 이제 당시에 어떤 그 남북을 가르고 남한 내부를 가르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는 어떤 한반도 문제의 속살을 여실히 한번 드러낸 그렇죠. 사건이었는데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서해 전쟁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만 이 사건의 5주기를 맞이하는 심정이 좀 남다를 것 같으세요? 좀 어떠신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그 어두운 수중에서 그 벌어지는 일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의 본질이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환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과학과 검증과 이성의 논쟁이 돼야 될 이 천안함 사건이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돼버렸고, 저는 야권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하고 가끔 술을 한잔 한다거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야권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천안함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게 무거운 짐으로 얹어져 있고, 일종의 천안함 컴플렉스처럼 트라우마로 돼가지고 그 탄식을 하듯이 그 하는 질문 이러는데, 설령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저의 확신을 검증하고 입증할 길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자기검열 체계가 작동한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치 애처롭게 구원이라도 청하듯이 이 질문을 하는 야권 인사들이라든가 우리 사회 지식인들을 볼 때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건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꽃다운 그 일선의 장병들이 산화했다는 거는 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은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저런 불행을 겪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서해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 대한 우리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결국은 어떤 그 해군에 간 꽃다운 젊은이들이 대신해서 속죄를 한 것이라. 이런 어떤 그 마음에서 참으로 이 사건만큼 앞으로도 우리를 내내 괴롭히고 끊임없는 어떤 그 자괴감에 빠지게 할 만한 사건이 또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풀었어야 할 NLL 문제가 이제 군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그 46명의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또 지금 좀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문 대표의 하나의 이제 그 행보가 엿보이는 측면이 올해 들어와서 두드러지죠. 안보 행보. 그렇지만 지금 그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그 기사를 좀 띄워놨습니다만,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 따르면 47.2%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불신해소 차원에서 48%의 국민들이 여론이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이거 다 소개해야 됩니다. 표본은 500명이고요.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응답률은 5.8%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저 방송위원회 규정에 걸려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또 거기 이제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도 공신력 있게 해야죠. 아무튼 그 여전히 이제 이 국민들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 문제는 47.2%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뢰한다고 한 사람,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를 합쳐도 40.2%예요. 39.2%입니다. 그러니까 47.2%가 안 믿고 39.2%가 믿어요. 그러니까 거의 양분된 수준에서 불신 쪽에 약간 기울은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정부 여당에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무려 우리 국민들의 47.2%, 물론 이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 여론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단면은 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뭐 이것이 이제 뭐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풀어가야 되고, 또 중요하게는 또 이것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고 있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와도 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총론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야 일단은 우리의 이성을 그 주관과 믿음의 영역에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윽박지르고 막 들이대는 이런 어떤 서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유로운 이성, 자유로운 의심, 자유로운 판단으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걸 정부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건 뭐 뉴스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야당의,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대표를 맡았을 무렵에 당신 한나라당이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천안함 정보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네. 자신의 어떤 신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고, 네. 상당히 믿을 만한 데서 복수를, 인사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표했다. 예. 계속 정부의 발표에 신뢰를 깎아먹는 이유 중에 하나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청와대 NSC를 해체한 걸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선 NSC를 부활시킵니다. 네네. 이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예, 굉장히 이건 평가받을 만한 일인데, 네. 그런데 계속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던 천안함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팩트는 알고 있는데, 네. 요건 다음번에 제가, 더 검증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놀라운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김종대 편집장께서 검증을 대단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도 갖고 있는 의구심을, 네. 본인 스스로 학살해버리는 거죠. 박 대통령 스스로가. 왜? 네. 프레임 자체가, 전국의 프레임 자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보수의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이성을 여기에 잡아 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기만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돼 있을 때 지금 천안함 5주기의 의미는 상당히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기제로 작동하는 네. 걸 네. 정부는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달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좀 일종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제 안보 프레임을 짜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소재로 좀 천안함을 좀 선거 마케팅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서 아니 선거 구호가 네. 새누리당 전략이 뭡니까? 헌법 정체성 수호 세력과 아닌 세력. 네. 그런데 그 헌법 정체성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보 정국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라네. 헷갈려. 네, 새정치연합은 경제를 들고 나왔죠. 네. 그런데 왜 안보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이점이 있거든요. 네, 어떤 면이죠? 정가의 보도거든요. 네네. 휘두르면 족족 자기들이 네. 유리하거든요. 네. 절대 분리해질 일이 없는 색깔론이고 네. 그다음에 선거 때 특히 효과를 많이 받고 네. 그 효과가 이제는 성공한 방식이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을 네.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경제고 뭐고 지금 내세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성하고 국민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또 이제 어떤 정당이든지 그런 모습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 정부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저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자꾸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걸 갖다 선거 마케팅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부 국민들의 어떤 반발심을 야기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이렇게 좀 새누리당도 한번 좀 면밀히 한번 좀 냉정하게 검토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천안함 사건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를 초월해서 정말 이 사건은 우리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고, 우리한테는 정말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네. 하나의 정신적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는 치유하고 통합하는 기제로 네. 우리 스스로 좀 성숙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런 어떤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실에 대한 문제는 네. 이거는 저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 진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끈질긴 집념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규명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정권 바뀌면은 그때 그냥 확 규명해버리냐 이건 알 수 없어요. 네. 그러지만은 진실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잊지 않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만큼 하나의 진실도 몇십 년 후에 밝혀지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장 안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진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만큼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아니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항상 보수 정권은 이용해 먹어왔고 그런 면에서도 좀 야당이 사실은 조심해야 될 점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실의 문제도 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규명의 요구가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또 이제 그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특히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유혹에서 벗어날 때 어떤 천안함 문제가 정말 남남을 가르고 남북을 가르고 또 동북아를 갈랐던 그런 한반도 문제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좀 주되게 다뤄볼 주제는 이제 방산비리 문제입니다. 네. 요 뒷얘기는 참 우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이 뒷얘기, 속얘기, 또 재미난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김종대 편집장만큼 아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지금 공들여 취재하는 분야예요. 또 그렇습니까? 아주 따끈따끈하고 재미난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저는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 얘기가 나와서 말이 있는데 만약에 그자들이 정말 천안함의 북한 소행이라는 걸 믿었더라면 어떻게 이 방산비리가 가능했겠냐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가 곤혹스럽고 헤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쪽같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쪽같이 몰랐다는 게 뭐냐? 소나에 아무런 음향 탐지 장비죠. 아무런 징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다니는 깡통이라고 말해지는 북한 잠수정 소음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못 잡았다고 칩시다. 어뢰를 발사한다 그러면은 우선 개폐구를 열어야 되고 그 해수를 유입한 다음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어뢰를 배출시킵니다. 여기에서 사실 바닷속에서 뭔 큰일이라도 벌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소음이 들리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어뢰가 이제 진행돼서 천안함을 향해 질주할 때 이때 시속 40 내지 50km 정도의 속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스크루 여기서 나오는 또 소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3개를 다 놓친 거거든요. 잠수정 소음, 그 다음에 발사할 때, 그 다음에 진행할 때, 이걸 다 놓쳤는데 이거는 구형 소나라서 못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닷속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소나 탓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구형 소나는 못 잡는다.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음파 대역이. 아니 얼마나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한 개도 못 잡으면 그런 그 소나 때문에 못 잡았다고 다 그 탓을 이 바람에 최원일 함장부터 그 주요 그 승조원들의 책임이 면책이 된 겁니다. 사실은 무공 훈장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보훈 대책을 해줄 수 있었던 영웅화해줄 수 있었던 거는 이 앞서서 책임 면책 경계 실패에 대한 면책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천안함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해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통영함 사건 보십시오. 이 통영함이 왜 들어왔냐면 천안함 때문에 긴급히 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통영함의 다름도 아니고 음향 탐지 장비를 2억 원짜리 아주 구형, 구닥다리 그러니까 70년대 수준 기준이면 천안함에 있는 소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 음향 탐지 장비를 2억 원짜리인데 워낙 불량품이라 가지고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성능 시험에 합격한 걸로 시험 평가서를 조작해서 2억 원짜리를 41억 원에 무려 20배가 넘는 20배 도입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를 참모총장 등 그 한쪽 라인이 5명 정도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을 안 믿는 거야. 내가 보기엔 북한 소행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 아니 수중 작전자라고 이러고 또 수중에 있는 우리 또 천안함 같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바닷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장병을 한시가 급하게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말아먹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천안함을 북한 소행이라는 걸 안 믿었다는 얘기하고 난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이 얘기가? 그렇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직무. 아니, 자기 돈을 털어서라도 살 판이에요. 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내 돈을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금 해야 될 건데 이 천안함 사건을 돈 벌 기회로 인식했다 이겁니다. 네. 드디어 천안함 사건 났다. 사업거리 뭐 없냐. 네. 그런데 거기서 뭐 부품 하나 빼먹을 거 없냐. 이렇게 머리가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월호 때문에 뽀록만 났을 뿐이지 네. 세월호가 아니었다면 우리 지금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리가 다 저질러집니다. 네. 지금 합수부가 발표하는 이제 합수부 100일이 됐을 때가 3월 8일인데 네. 이때 그 언론에 브리핑한 거 보면은 약 1981억 원의 비리 액수와 23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반수가 해군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저지른 비리 내용을 보면은 전부 이런 통영함과 같이 가짜 부품 납품이라든가 원가 부풀리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비리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냐면 천안함 그때입니다. 네. 전부 이때부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자기들 전우가 죽었습니다. 전우가 지금 사망해서 9천을 헤매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심기일전에서 시급히 우리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한 사업들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이때 참모총장부터 다 해먹었다. 네. 이것도 지금 구속된 그 전직 작전사령관 출신 2명이 있는데 그 총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험평가를 조작하고 뇌물을 오가고 또 그다음에 별도의 사건 바로 그때 정옥근 참모총장이 있을 때 어떤 그 고속 유도탄정하고 네. 그다음에 소해함을 도입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네, 네. 없는 유령 회사를 만든 겁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특혜를 주고 그 와중에 7억 원의 돈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네. 그 업체로부터. 네. 자, 이것도 천안함의 교훈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유도탄 고속함 하나 작년 10월에 서해에서 NLL에 북한 함정 넘어왔는데 쏘니까 포가 안 나가잖아요. 그거 유사시에는 엔진이 서버려요. 네. 자, 이런 비리가 왜 생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겠냐고. 천안함 직후에 원래 해군이 비리 집단인 것처럼 요즘 언론에 나옵니다. 네. 언론에 그게 굉장히 해군 조직 문화가 얘기가 나와요. 폐쇄적 집단이고 끼리끼리 뭉치는 함정 문화다. 이런 게 비리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론의 잘못된 진단이에요. 네. 자, 해군이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문화가 언제 비리로 구체화되느냐에 특정 시점이 존재하고 특정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2010년, 11년이라는 거예요. 그 특정 시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할당액을 줬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얼마 절감해, 어느 부처에서 얼마 절감해. 네. 이게 국방부가 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증가율이 둔화된, 이것도 또 아이러니합니다만 보수 정권 들어와서 증가율이 둔화된 국방비를 편성해 놓고 네. 이미 진행되던 사업의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은 불용액을 고의로 발생시켜가지고 연보액을 줄여서 업체에 네. 들어가는 연보액 지급액을 줄여서 거기서 절감된 액을 걷어가가지고 4대강 사업에 쳐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합수부가 포착하고도 더 수사를 진척 안 시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전직 방위사업청장들이 그 회계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방위사업청장 중에 한 명, 2009년에 부임한 장수만 MB의 아바타라고 하는 네네. 장수만 청장께서는 네. 어디 지인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 2,500만 원, 네. 그다음에 현금 2,500만 원, 도합 5천만 원을 사과상자에 넣어가지고 네. 방산비리 척결한다고 맨날 정권에서 떠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지인 집에 맡겨놨는데 그 지인이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게 장수만 돈이라는 거를 밝혀져서 네. 현직 방사청장이 구속됩니다. 네. 이때가 대략 제 기억으로는 9년 말인가 10년인가 됩니다. 네. 아마 2010년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청장부터 이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부임한 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날이 국방비 모자랍니다. 왜? 멀쩡한 사업에 돈을 빼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꿉니다. 이제 국방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줄이려고 최저가 입찰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무자격업체고 뭐고 다 들어와라 경쟁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걸 자기들이 투명성 증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날 합수부가 발표하는 그 방산비리 실태를 보면은 전부 2009년, 2010년, 2011년에 비리가 발생이 됐고 이 2011년 넘으면서 하도 그때도 방산비리 척결한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너무나 의혹이 강한 거는 몇 건 수사를 합니다. 네. 그게 다 덮여집니다. 은폐된 거예요. 이걸 지금 뒤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은폐했던 검사, 군 검사가 지금 합수부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합수부의 최고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뭘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 분야에 압니까? 사건 파일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지금 그 사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수사 안 하고 지들 맘입니다, 지금. 지들 맘대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흡한 수사에나마 이게 밝혀진 게 이 정도 내용인데, 아니, 당시에 이런 어떤 그 비리가 저질러는 게 무기중개상 한 명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무기중개상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거물 무기중개상 받았다. 이거 진짜 거물 무기중개했던 린다 같은 사람이 들으면, 참, 린다겐 같은 사람이 들으면, 겨우 저 정도 해먹고 거물 무기중개상이나 이럴 거예요. 예. 피렘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기중개상 혼자 500억짜리 그 터키로부터 도입하는 장비를 1000억으로 부풀려서 지가 500억 빼먹고 2배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거는 애시당초 이 장비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비리였어요. 네.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거기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그 전에 이 무기 도입의 소요를 결정하는 건 합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긴 수사 대상에 다 빠져요. 나중에 들어오면서 요거를 원가를 조작한 그 무기중개상 혼자 다 해먹었다. 이게 수사 발표 내용입니다. 네. 말이 됩니까? 그 장비가 들어오기로 소요 결정된 그 자체가 비리지. 모든 무기 도입 비리의 90%는 소요 결정 단계입니다. 네. 여기에 로비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 결정자들은 갑입니다. 전직 장관, 전직 장성들이에요. 네. 아니면 총장, 청장들입니다. 이분들은 쏙 빠지고 나중에 행동대장 했던 중개상 하나에 지금 다 책임을 미루는 건데 물론 나쁜 놈이죠. 해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방위사업법이 얼마나 촘촘한 법인데 이 법 전체를 무기중개상 한 명이 농락했겠습니까? 네. 왜 갑은 수사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합수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무기중개상이나 로비스트의 수사를 집중하라는 이 지침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나온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지금 현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예. 그렇게 지침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이거는. 그런 건 부적절한 거죠. 네. 왜 수사에 가이드라인 줍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최장수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김관진 장관이죠. 이명박 정부 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많은 사업을 의사결정한 게 누굽니까? 김관진 장관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어쩌면 본인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00일간 수사를 한 건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청와대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될 거예요. 네. 네, 우병호 수석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서 MB 때리기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그 영역에서만 지금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 영역에서만. 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수사에 바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공식화해야 될 영역도 수사를 하긴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이규태 하나입니다. 이규태 무기중개상 하나예요.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군을 집중적으로 조지는 거. 네. 그러다 요즘 또 공군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네, 사실은. 네. 육군은 다 빠져나갔고. 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정권 내에도 그때 당시에 최장수 국방장관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만약에 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리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해당되는 건 불똥이 튀지 않게 하되 죽은 권력에 대한 것은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MB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원외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역시도 뭔가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일견 비춰지기는 하나 사실상 그 실상은 뭐냐? 또 하나의 봐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MB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즘 자원조사 그 특위에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돼 있습니다. 사실. 몇 개월째 계속 골로 예, 지금 있죠. 청와대가 여기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못 세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국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방위사업 수사에 적용됐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합수부 수사는 뭐냐 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사는 하기는 한다. 그 카드로 쥐기는 하는데 이것이 진짜 사건이 되느냐는 정치적 조율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다면은 왜 갑들에 대한 수사가 한 건도 없고 전부 을병정만 수사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비리의 몸통을 가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 무기중개상 탓으로 다 뒤집어 씌움으로써 정작 비리의 주범인 정책 결정자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기 중개만 털겠다 이래버리니까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이 와중에 비리가 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정책 비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는 그 해상 작전 헬기 도입 사업입니다. 네.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국산화하기로 한 걸 MB가 집권하자마자 그것도 천안함 직후였습니다. 그 외국 헬기 도입으로 싹 바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군피하들 해군 예비역 제독들이 달라붙어요. 네. 이건 일찍부터 비리로 많이 의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MB 때는 이게 총 30대 가까이 도입하는데 1차분 8대만 급하니까 이것도 천안함이 네, 핑계였습니다. 네. 천안함 때문에 수중작전하는 게 지금 시급하니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것만 외국제로 사오고 나머지는 국산화 계획을 그대로 한번 검토해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방사청이 외국제 헬기 도입으로 또 뒤집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외국제 사니까 좋잖아. 왜? 국산 방산업체들하면 국산화되는데 골치 아프죠. 개발 일일이 점검해야죠. 그다음에 하도 방산비리 그러니까 요즘은 잠잠하죠. 근데 외국 업체는 뭡니까? 한탕주의가 먹고 튀기에 딱 알맞는 게 외국제 무기 도입이란 말이에요. 외국 업체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네. 영국에 가서 그 업체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무기 도입 비리가 지금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 바다로부터 건너옵니다. 바다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네. 터키 전자전 훈련 장비, 그 다음에 미국제 통영함의 음파 탐지 장비,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외국에서 오는 거 누가 합니까? 뭐 서류 몇 개 조작하면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입 셧아웃 하고 있으면은 자 거기서 지금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 마치 군대는 그런 로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넝큼 받아먹고 네. 문계중개상은 정보 제공하고 여기에 예비역 장교들이 후배들한테 압력 넣고 있고 이게 다 한 통 속으로 움직여지는 게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네. 왜 가능하냐?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또 이제 감사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쪽이 좀 나서야 되는데 아직 뭐 국회나 감사원이 이런 부분까지 못 건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못 건드려죠. 이게 야당도 시원찮은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거 규명 안 하면 등원 안 하겠단 말이지. 분명히 의혹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규태 씨 일광공영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은 MB 정권 때도 권력 깊숙이 손을 댔던 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MB 안보 특보를 했던 이희원
육군 대장을 자기 계열사 대표로 앉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말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도 로비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도. 그런데 이제 저기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그거는 박근혜 정부 스스로 정리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안 통했을 뿐이지 현 권력에 대한 관심 무지하게 많았어요. 뭐 이분이 이 사람 전천후입니다. 다재다능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태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라는 걸 느꼈는데 앞으로 이 이기태 회장의 입이 상당히 좀 주목을 끌 것 같아요. 입 벌리면 골치 아픕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해먹은 건데. 그게 이제 무기를 소요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거기 개입했던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뭐 당연히 어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정관계 쪽으로 로비가 뻗치지 않았겠느냐. 예. 뭐 그 결정을 혼자 한 게 아닐 텐데 그 결정을 같이 한 사람들이 500억을 이 회장이 혼자 다 독식하는 걸 그냥 두고 받겠느냐. 뭐 우리가 다양한 추론들이 가능하죠. 자, 이걸 받아 쓰는 언론이 더 한심한 게 아이 세상에 그런 정도 혼자서 그것도 일개 무기 중개상이 아무리 발이 넓고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좋다 손 치더라도 그래 혼자 500억을 해먹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그다음에 방사청이나 소요군이 깜짝같이 모르게?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러니까 이 이기태 회장의 일종의 리베이트를 한 500억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500억에 납품하겠다고 공급업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업을 덧붙인 겁니다. 거기에 일부 구성품을 국산화를 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하나 또 붙인 거야. 네. 그게 500억인 건데 실제로 연구개발을 안 한 겁니다. 안 해놓고 한 것처럼 하고 그냥 500억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느라고 국내 대기업을 끼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국내 대기업이 연구 용역, 연구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다시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 업체에 이규태 씨가 자기 아들을 갖다 앉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500억을 한 바퀴 돌려서 자, 연구개발 사업 뭡니까? 이거 국방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구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그걸 갖다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연구개발 안 하고 500억을 감쪽같이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규태 혼자 작품입니까? 이걸 감독관청이 있고 법이 다 살아있고 시스템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합수부 발표를 하지 말라 이게. 네네. 알았어. 지금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예약해둔 손님이 계셔가지고 일단 방산비리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끝으로 우리 김영기 편집장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소요 결정 단계 문제다. 그렇죠. 여기서 비리 가능성이 한 90%는 이 과정에서 잉태가 되는 거다라는 부분. 이미 잉태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현행 소요 결정, 무기 소요 결정 구조의 어떤 게 핵심적인 문제고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원래 이 소요 결정은 합참의 고유 권한입니다. 각군의 소요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단위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근데 통제를 못해요. 각군이 천안함 사건 났어요. 난리 났어. 이렇게 좋은 일이. 야 이거 사 저거 사 막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해군이 초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육해공군 전력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무기가 들어옴으로써 전체 합동 전력,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갖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해군에 로비가 돼 있고 합참에 로비가 돼 있다 보면 우리나라 합참은 한국형 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북한 따라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뚫렸어? 무기사. 저쪽 빵꾸 났어? 외국 무기 뭐야? 바로 이렇게 나가니까 무기중개상 갖고 놀기 좋아요. 제가 무기중개상을 한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아니면 뭐 어디 문화일보 같은 데다가 북한에 못 보던 위협 나타났다고 일단은 기사거리를 줘. 그래가지고 마구마구 기사를 띄워. 요거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기사거든 이게. 우리 맨날 보잖아요. 종편 같은 데서. 업종 전환할 계획 없으신가요? 응. 그런 다음에 답을 딱 내줘. 뭐 린다김 답을 내줘. 동생이기도 하니까 린타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한번 로비스트 명함해가지고 하면 그럼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내가 책 장사만 하다가 지금 이러지 내가 약간 생각만 바꿨으면 이래봬도 말이지. 이 수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 또 일선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직업 바꿉시다. 네. 이 방산비리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도 종종 이 문제 또 우리 또
또 김종대 편집장께서 또 재미난 말씀 또 취재해 오시면 함께 또 나눈 것으로 하고요. 저희 이제 진짜 안보 잠시 후에 그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을 좀 연결해서 최근 사드 문제 또 AIIB 국민들이 참 피곤해요. 피곤해. 지겨워 죽겠어. 그게 뭔지 또 뭐 AIIB 그 약자 외우는 것도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마치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완전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를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지내셨던 또 미중관계 동북아 전문가이신 문정인 교수님을 좀 전화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김민지 인턴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2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현학봉 주영 북한 대사가 주장했습니다. 현 대사는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선제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게 북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미국 군 고위층과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일부 성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곤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만나 3국의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간의 온도차가 커 실제 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적극적이었으나 중국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시간보다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중국 입장이 이미 공개됐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장성은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음파 탐지기 제안서가 통과되도록 허위 문건을 지시하고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음파 탐지기 성능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의 지시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허위평가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결국 해군 최신 구조함인 통영함은 음파 탐지기 성능 문제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천안함 5주기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가 23일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민복단장은 풍향이 맞으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북한은 공개 통고를 통해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경우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 작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미리 대피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안보 2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님과의 전화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교수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교수님 최근에 이제 언론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이제 방송에도 이제 아주 좋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이게 수그러들 듯 보이다가도 계속 되살아나는 게 이 사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사드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 실처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사드를 정말 원한다면은 뭐 한미 합참의장 회의라든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공식으로 제의를 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 국방부가 그걸 갖고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우리 국가 안보에 이득이 되는가, 네. 그래서 소위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하고,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국민들 또는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그걸 갖고 정치적 공론화를 하면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완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뭐 평택에 사드 하나의 포대를 배치하는 걸로 얘기했다가 네.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또 한국 정부가 그러면 그 사드 3개 또는 4개 포대를 또 구매하는 걸로 했다가 또 네. 우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께서는 또 우리 구매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사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 없는 네. 것 갖고 이렇게 언론 전개에서 이렇게 크게 치고 나오느냐. 난 그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이제 협조 혹은 이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좀 자가 발전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지금 이런 데서 누가 네. 정말 배후에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정부의 입장도 뭐 구매할 듯 얘기를 흘렸다가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구매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 미국이 배치한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냐? 뭐 이런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혼선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 정부의 입장이 그 이전 단계로 가보세요. 우리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할 때는 분명히 노했거든요. 네네. 우리는 한국형 MD로 간다. 네. 사드 이런 거 포함해서 구매할 계획이 없다. 네. 한미 삼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다가. 네. 그다음 작년 10월에 한민국 국방장관께서는 또 전략적 모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또 우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협의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것도 없다. 쓰리노. 이런 입장을 취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또 얘기는 뭐 미국이 요청해 오면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마치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또 비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해 오면 그다음 우리 국방부가 우리 뭐 국방연구원 같은데 부탁을 해서 검토를 네. 하고 네. 그러면 그 검토한 걸 갖고서 또 우리 전문가들 집단하고 거기서 공개 토론하고. 네. 그다음 그 과정에서 또 정계에서도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네. 효용성도 있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결정해서 하는 거고 해보니까 이게 효용성이 좀 없더라. 네. 그리고 국가안보 이익에도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결정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입장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공공정책이 어떤 그 진행 과정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번은 그게 전혀 없이 무슨 이게 도깨비, 무슨 헛개비 토론하는 식으로 네네. 논쟁 자체가. 네. 일종의 좀 유령의 논쟁을 보는 듯한, 예, 그런. 그렇죠. 제가 대담에서 제가 유령 게임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네. 표현을 썼지만은. 네네. 예. 지금 사드가 논란이 벌어지면서 또 이 국민들한테 생소한 문제였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AIIB. 이거 가입 문제를 놓고도 좀 이제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좀 이 AIB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도 이건 누차 이것도 여러 신문 칼럼을 통해서 네.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AIIB는 사실상 세계 금융 또는 통화 패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AIB, 그냥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은행이라는 것은 중국이 자기의 국가 이익을 소위 만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철로를 깔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실크로드 가까운 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뭐 전력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전력도 네. 공급해주는 발전소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재를 만들겠다는 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거든요. 네. 그 한국 정부 거기에 가입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면서 비군사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면서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 다음에 신실크로드 구상하면서 새로운 실크로드 만드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네. 그 다음 유라시아 구상하면서 네. 결국에 시베리아 포함해서 대륙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네. 이 세 가지 다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AIIB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이 벌써 자기들이 500억 기본 자금 내놓고 만들겠다. 네. 한국, 미국, 일본 다 참여하라. 근데 네. 왜 이걸 안 합니까? 근데 하나 이건 이유가 돼요. 이제 뭐냐면 작년 7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네.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가 AIIB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서한을 우리 외교부에 보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10월달 AIIB 소위 파운딩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IB를 위한 출범하는 기본 참여 국가들 사이에 서명식을 했을 때 우리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한중 정상 간에 한중 FTA를 소위 가조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중 FTA도 결국 서명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AIB도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또 미국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분들 생각에는 한국이 중국으로 완전히 경사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연기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안 하는 건 또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영국이 참여하지, 독일이 그렇죠. 참여하지, 호주도 참여한다고 그러지. 네. 지금 참여하는 국가는 지금 일본밖에 없는데, 미국 일본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난 그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중에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관한 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네네. 국익을 그걸 보거나, 네.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나, 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책 공약들을 보거나. 그렇죠. 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다가 실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교수님, 이제 많은 또 이 청취자분들이 갖고 있는 좀 이제 불안한 어떤 의문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이제 아시아라의 귀환 또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선포한 지 지금 이제 4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울 혹은 이제 중국의 꿈 이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 점차 이제 좀 굉장히 좀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좀 충돌의 이 기운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갖고 계신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가령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하고 네. 민족이 진흥하고 인민이 행복하고 그런 사회 만들겠다는 게 그런 국가 만들겠다는 게 중국몽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은 부강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까? 네. 한국은 우리 한민족이 진흥되는 거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까지 행복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중국몽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팽창적이고 위협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아시아 귀환 선언이라는 게, 미국이 언제는 아시아에 없었어요? 갑자기 귀환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학자들과 언론들이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싸움하는 걸 부추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국제정치 이론에서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네네. 이런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구성, 소셜 컨스트럭션을 하는 것 아닌가. 네네. 저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게 협력의 공간은 얼마든지 전 있다고 봅니다. 네네. 또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은데 아시아 태평양이. 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공간은 얼마든지 많다고 보고요. 또 네. 키신저 박사도 주장했지만은 중국과 미국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 공동 진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갈등 분쟁보다는 충돌보다는 협력에 더 소위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경쟁과 소위 충돌 분쟁은 전
각기 다른 분석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국가 관계가 그렇듯이 특히 이제 뭐 현재 어떤 패권국가인 미국과 어찌됐든 강해지는 중국이 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갖겠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분쟁이나 충돌과 같은 그런 어떤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어떤 그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교수님 또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꼭 좀 이 부분 관련해서 꼭 그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특히 뭐 엊그저께 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드는 받고 AIB에 가입하는 그래서 안보는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일종의 뭐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포뮬라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건데 네. 그렇게 그럼 미국, 중국이 그렇게 우리 원하는데 해준대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드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국익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면밀하고 네. 냉철한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면 갖고 네. 그다음 아니다. 네. 그럴까 해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사드 포대 서너 개 있다고 해서 북한이 스커드 BC에다가 노동미사일에다가 무수단 미사일에다 탑재해서 우리한테 쏜다. 그리고 그 1000여 발 이상 갖고 있는 1000여 기 이상 갖고 있는데 네. 그거 사드 포대 서너 개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밤에 편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방부가 냉철하게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내보여라 이게. 그러면 전문가도 네, 네. 토론하고 네. 정치인도 토론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당장 사드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사드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북한하고 외교적 협상 잘해서 예방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네. 미사일 핵 못 쓰게 만드는 게 최고의 길이라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육자회담 재개하는 거 우리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네.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뭐 군사적 실내 구축 조치 같은 건 노력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핵미사일 쏘았다. 그 다음 우리가 아주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보복 타격을 가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북한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공격적 자산들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것도 작동을 안 하면 세 번째 그럼 할 수 없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에서도 소위 요격할 기회가 두세 번씩 있게 되고 네. 내려올 때도 그렇게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같이 중심이 짧은 데서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검토해보고 네. 그다음 정 필요하다고 국민들 설득이 되면은 네. 그럼 구입하는 거죠. 네. 미국 배치 수용해 주는 거고 네. 뭐 중국이 반대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네네. 근데 AIB 같은 경우는 그게 왜 사드하고 연결을 합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정말 뭐 우리의 경제적이 특히 뭐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해 있습니다만 이런 건설 경기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업계 분석들은 많은데 이걸 엉뚱하게 사드 문제하고 연결시키면서 더 지금 논란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교수님의 그 평소의 지론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에서 우리의 살 길, 특히 이제 미중 간이 이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이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남북 관계가 좀 어떠한 그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변수죠. 네. 남북가 좋아지고 네. 사람들, 물자들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진짜 평화 공존이 되고 네. 통일은 못하더라도 유럽과 같은 통합 구도로 간다. 네. 그럼 우리가 미국 한테 매달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한미동맹이 그렇게 우리가 목매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한미동맹 목매달지 않으면 또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외교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보통 동북아의 새로운 공동체 질서에서 경제 네. 통합, 그 다음에 안보 공동체 구축, 이런 걸 나간다고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같이 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 균형 전략을 한다. 아니면 중국의 편성 전략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핵무기를 가진 중간 세력국가가 돼야 된다. 네.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소위 양수 협정하면서 양쪽에서 전부 다 우리가 얻어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한반도 특히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남북관계가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그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지 좀 끝으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박근혜 정부도 답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실러 프로세스 시작해서 뭐 드레스덴 선언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거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죠. 네네. 예, 그냥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뭐 큰 거 아니라도 적은 거라도 좀 성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우선 금강산 같은 거 빨리 재개하고 오이사 조치야 그러니까 북측하고 만나서 북측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교류협력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핵심은 정부가 계속 공식적 접촉만 얘기하면은 하나도 못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 접촉도 하지만은 소위 당국자 간의 비공식 마크 접촉 같은 걸 해서 거기서 아젠다를 좀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공식 접촉했으면서 거기에서 받을 건 받고 거부할 건 거부하는 이런 세팅이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사회까지 전부 다 막아놓으니까 우리 북쪽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북쪽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사회도 완전히 또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 접촉, 당국자 간의 비공식 마크 접촉, 그리고 시민사회 물밑 접촉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시너지를 낼 때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관계를 풀면서 이제 5대 원칙 중에 하나로 선민 후관, 그러니까 민간이 먼저 나서고 이제 관료는 나중에 이제 그걸 따라간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정부 간, 당국 간 대화가 힘들 때 민간이 그걸 좀 소통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정부가 마치 관하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사라고 봅니다. 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꼭 경청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그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편장님. 항상 명쾌하시네요. 역시 뭐 대학자라서 말씀 명쾌하시고 마침 댓글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꼬꼬대 꼬꼬 DDT 이거 뭐야? DDT 뭡니까? 말실수. UDT, DDT. UDT를 DDT로? 네네네. 살충제가 아닙니다. 여기 UDT는 우리가 되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관대하게 넘어가죠. 봐줘요. 우리도 말실수하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것까지 시비 걸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그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말한 거라도 제대로 실천해라. 딴 거 필요 없다. 말한 거라도 글쎄, 그러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유라시아 구상 또 철의 실크로드 그다음에 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말한 대로 해라 그냥 대통령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끔 이런 의심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공약집을 읽어봤을까? 아무리 봐도 안 읽어본 사람 같거든. 그런 게 있었냐는 투예요. 매번. 어쨌든 직접 본인이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읽어는 보셨을 겁니다. 읽어는 보셨고 발언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열심히 머리 쥐어짜면서 그거 문구 작성한 실무자들이나 자문학자들이 불쌍해. 자기들은 진짜 되는 줄 알고 그거 썼을 거 아니야. 그 중앙일보 이상돈 교수 같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틀렸다. 이러면서 마구마구 떠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참 불쌍해. 왜 줄을 거리로 서가지고. 오히려 집권하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 정성을 맞춰서 일했던 사람들 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결례를 저지르고 그래. 그리고 밥 한 끼도 안 사준 것 같아, 나 보니까. 내치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부 주제로 좀 돌아와서요. 네. 또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다음 달인가요? 베이징에 가신다면서요? 예, 베이징 갑니다. 예, 사드 문제 풀기 위해 가시는 겁니까? 아니,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사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질문도 많이 좀 준비해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은 그 칭화대학의 옌센퉁 교수예요. 연셔퉁. 저기 역사의 관성이라는 책을 쓴. 우리말로는 2023이라고 번역된. 네네네. 그 책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각종 이제 군정 관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베이징 대학을 방문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요즘 중국 내에 잉파이파. 그러니까 잉파이가 우리말로 하면 매파 정도. 중국의 매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미팅 좀 주선해 달라 그러면서 잉파이들 좀 만나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한번 좀 주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혹시 제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거 충분히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본질에 돌아가서요. 저는 뭐 장곡태 악수라고 사드는 받고 AIB는 가입하고. 그래서 사드를 받아서 미국을 달래고 AIB에 가입해서 중국을 달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그 일각에서 나오다가 엊그저께는 김무성 대표가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드를 부산에 배치해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당신 지역구 갖다 놓읍시다. 네. 부산에서 어떤 꼴 되는지 당신 재선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이요. 네. 그럼 뭐 원전을 방어하기 위한 건가요? 뭐 그런 거. 고리원전도 사실 고리원전을 위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북한 미사일보다는 수명 연장입니다. 그렇죠. 노후한거 수명 연장한 게 그게 더 위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진자는 호야라고 이 그렇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내부에 있는데 자꾸 외부의 위험만 강조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나는 참 영남이 이게 지역 감정 조장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핵발전소 다 영남에 있어요. 근데 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게 다 진보입니다. 그 영남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면 평택군산에 배치되면 중국하고 가까워요, 너무. 문제는 가깝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포대가 다 배치된다면 평택군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레이더도 중국 쪽은 안 보이는 레이더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 판에 이왕이면 중국하고 가까운 서해안 기지보다 저 동해 쪽으로 옮겨가지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보지는 대구 아니면은 부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대구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고 부산은 김무성 대표 지역구입니다. 이 두 분들이 사드 배치론을 열렬하게 좀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국적이냐고. 자기 지역구에 먼저 갖다 놓는 걸 이걸 다 불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면은 가로 세로 잘 정리된 가로 세로 2km의 평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운 논바닥에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이왕이면 군 기지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대구와 부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 확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도시계획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이 장비의 특징은 엄청난 전자파. 그렇죠. 이게 고출력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전자파가 미치는 반경이 한 5, 6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대 다 통제하고 규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해야 되고요. 자, 이거 비용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구의 군사공항 이전이라든가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이건 다 이제 물 건너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드 배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지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무슨 소리야 부산에 갖다 놔야지 이 소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서울에도 가로 세로 2km 되는 땅 못 만들어요. 그렇죠. 부지가 없어, 부지가. 무엇으로 만듭니까? 부지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제 대구 부산 포화 상태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러니까 제가 공연히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고요. 사드는 전략무기지 않습니까? 전략무기가 들어서면 그 지역은
가장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군사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MD가 들어오면 우리가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막 굉장히 반대 시위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종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욕망이 절대 불안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북한이 만약에 때리면 뭐부터 때리고 싶겠어요? 우선 미군부터 무력화해야 자기들이 안전해진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그 한국군 화력과 그다음에 후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핵심이 되겠죠. 아니, 민간인들 북한이 불바다 만들어서 살상 해봤자 전쟁에 달라질 게 없거든. 민간인들은 향토방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에 군용 비행장에 뭐가 있습니까? F-15 전투기 있어요. F-15 전투기가 한국군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위력적이에요. 당연히 이런 거 때리는 거죠. 거기에 사드까지 갖다 놓으면 아니 그게 전략적인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중앙 정치에서 이제 사드 논쟁을 종식하고 지자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자체 시대가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네. 예, 아마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그 배치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지자체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아마 발대처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포 하나 갖다 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예. 전략무기입니다, 이거. 이거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조금씩 실체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인가요? 이제 마틴 템프 씨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하고 지금 일본에 있죠. 일본에 가 있죠.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히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제는 미사일 방어 체제 MD 문제입니다. MD 문제죠. 그것도 한미 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네. 그러니까 지금 템프 씨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3자 MD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을 순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의 빙산의 일각. 한 구성품. 네네. 하나의 구성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힘들겠죠? 제가 이걸 미측에서 장기간 있다가 막 귀환한 예비역 장교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네. 이분은 이제 미국의 합동전력 사령부를 비롯해 유수의 경험을. 네. 아마 우리나라 군 출신 중에서는 경험이 제일 많을 겁니다. 네. 연락 장교로 가 있었고 현역된 네. 예비역이 돼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사드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양반 대답이 참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좀 가슴에 새길만 했어요. 미국이 제일 상처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MD가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데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잘 못 맞춘다. 근데 이거는 전매 특허가 그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얘기 제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정욱식 대표라고 미스터 MD라고 불린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책 좀 읽어보라 그랬어요. 최근에 발간한 책. 저도 거의 다 읽었는데 아주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MD 은밀하게 또 뭡니까? MD 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이 책 한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그러는데 왜 이런 책이나 여론이 미국에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군사 패권이라는 건 일종의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기축으로 한 경제에서의 높은 신용과 이런 어떤 MD를 주축으로 하는 어떤 패권적인 어떤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신뢰 이런 것들이 미국 패권의 원천이자 정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 막 사드 반대하는 건 어떨 때는 듣기에 즐겁다.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도 듣기에 즐겁다. 왜? 인정해준다는 의미잖아요. 인정해준다.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 그럼 그만큼 MD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사실 그렇게 보면 중국, 러시아가 좀 멍청한 측면도 있어요. 잘 말려듭니다, 미국에. 근데 제일 아픈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네. 돈은 그렇게 퍼질러 놓고 30년째 개발만 하냐. 네. 이게 지금까지 정 대표하고 나하고 이 진짜 안보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제일 아프대. 이게 제일 아프고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그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인데 그 지난 정부에서 MB 정부 때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이 미국 MD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수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냐.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한국 안보에 그게 뭔 도움이 되냐. 그때 전략적 모호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이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자 사드 개발만 해도 뭡니까. 이런 MD 체계에 막 100억 달러씩 쳐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쳐받고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최고로 우수한 엔지니어와 최고로 그 뛰어난 전략가들이 해가지고 30년간 지금 이렇게 쌓아왔는데 저거 알고 보니까 고물이다. 저거 알고 보니까 사기다. 이런 말도 다른 데 아니라 한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 이 신뢰 금이 간다는 게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기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위원이 한민구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거 믿을 수 있는 게 그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한민구 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미국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저 배신감 느끼죠. 이렇게 대답하거든?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데 왜 저렇게 한민구 장관이 답변하냐면 미국의 정서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한테 굉장한 모멸감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배치하고 뭘 한다 할 때 유승민, 김무성 등의 그 정치인들이 그 말이 왜 고맙겠느냐는 거죠. 이건 동맹에 대한 맹신을 표현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단순한 정치적 의견을 초월해서 한미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엔 배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MD 이런 그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의 과학자들을 설득하시면 더 이상 MD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과학자들도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그걸 갖다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아까 문정인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 MD 작전에서 근본적인 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것도 이렇게 듣다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의 미스터 MD가 그 도널드 럼스펠트, 조지 W. 부시 때 국방장관 했던 이 양반이 기자회견 때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었죠. 그러니까 MD의 그 신뢰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받아서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만드는 군산복합체 그리고 그와 결탁된 군부 또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국민들한테는 돈 먹는 하마거든요. 아무리 돈을 쏘아보아도 이게 이제 끝내 실현할 수 없는. 그리고 MD라고 하는 것이 방패를 만드는 것보다 창을 만드는 게 미사일을 만드는 게 비용도 그렇고 효과도 훨씬 더 높은 방식이거든요. 외교를 하면 더 싸고. 그러니까요. 그럼 원가가 없어. 비행기 값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불해야 돼. 네네네. 좀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문정인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가 예방외교, 두 번째가 대북 억지력 강화. 그래도 안 되면 MD를 그때 가서 한번 공론화 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인데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법한 그런 그 경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차분해질 때가 됐어요. 어차피 이 사드는 금년간에 결론이 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급박하게 막 몰려오는 거가 한 건 저건 정치적 메시지를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드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논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논쟁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실은 모르는 논쟁입니다. 그 실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그 선택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 점에서는 전 박근혜 정부를 지켜주고 싶은데 네. 박근혜 정부가 아직은 버텼는데 그렇게 가까스로 끌고 가는 모멘텀을 한 명이 우선 다 깼습니다. 네. 딱 한 명이 스캔하는 애 있어. 한반도를 스캔하는 애. 그 스캐퍼로티라고 네. 이름도 아주 어려운데 네. 이자가 개인 플레이를 하는데 물론 펜타곤 지시 받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자, 과거에 비비벨 사령관이 한국에서 험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가 워싱턴에 가서 항의했어요. 네. 저 사령관 입 좀 막아달라고. 왜 정부 정책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느냐. 네. 이 얘기가 비비벨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네. 이걸 비비벨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 사령관을 교체해달라고 본국에 요청을 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네. 받아들였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퇴임하고 나서 군대 생활 30년간 그런 수모는 첨당했다. 이랬거든요. 네. 네. 자, 남의 집에 와서 새빵살이하는 사령관입니다. 지네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근데 와서 연합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컴바인드 커맨드, 연합사령관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 부하도 되고 한국 대통령 부하도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아래 위가 있어야지 아래 위가. 자기 상관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남의 새빵살이 하는 주제에 외국 주둔군 사령관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통령 명령을 받겠다고 하는 연합사령관이면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계획도 없다. 네. 그러면은 그 입장에 자기는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분이 본분이. 그런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좀 수습할 만하면은 지가 보도자를 뿌려. 부지조사 다 끝냈다. 요래가지고 사태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여당 대표가 또 한마디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당신 입 닥쳐라. 네가 검토했다는 건 네 개인 생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조사했다는 건 그건 피공식적인 거지. 우린 그거 권위 인정 못 한다. 네. 그래가 놓고, 미국한테 항의를 했어야 돼요. 왜 저런 새끼 보내냐고. 그냥 눈가를 확 뽑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상관인 한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우롱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연합사령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영본 사령관, 점령본. 예, 와서 총독 행세하는 그렇죠. 거지. 아니, 월세도 안 나고 그냥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새빵살이하는 신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유일한 상관은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내가 웃기는 게. 상관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따위로 얘기를 하고 나면 배치할 계획도 없고 협의도 없다고 말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꼬랑질 내려. 그러더니 전략적 모호성으로 하겠다.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된다. 말이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제껴버리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느냐 이 얘기. 네네. 이거 지금 헌법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고 아래 위가 없어 아래 위가. 그러고 나니까 이걸 한국 정부가 수습하기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같았으면 이거 가만 안 놔뒀어요. 네. 그리고 국가 간에 저런 돌출 행동들이 연이어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진즉 조치했습니다. 네. 왜 한마디도 말 못합니까?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장관 의장이 날라온다는 게 사태의 심각성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령관이 저래도 꼼짝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기 할 말 제대로 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말이죠. 마치 사드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미국한테 큰 결례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좀 자폐적인 이 정신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 정부가 보여주는 거 볼 때 그런 기량을 발휘했을지 굉장히 큰 의문이고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 하나가 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사드 배치는 뭐 미중 관계도 중요하고 한중 관계, 한미 관계도 다 중요합니다만 핵심적인 변수는 이란 핵협상의 타결 여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4개 포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괌에 가 있죠. 3개가 지금 미국 본토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국에 보내냐 중동에 보내냐 이게 아직 미국 내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입장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오한 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위해서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가 됐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이란을 갖다 딱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듯이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제 유럽 MD를 추진하고, 그죠? 중동과 유럽 MD. 이란 핵협상을 타결하려고 그러면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뭐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MD를 추진하고 이런 어떤 구도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동에 갖다 놓을 거냐, 한국에 갖다 놓을 거냐, 이거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 판국에 이란 핵협상이 딱 타결되면 한국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아까 문정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첫 단추부터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 시동 걸어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사드 매치의 여부를 한국의 주권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잘 아십니다만 미국이 갖다 놓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주의와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파. 예.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 간에는 사전 동의 제도는 고사하고 사전 협의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뭐 비슷한 걸 하나 만들긴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결정해서 이걸 갖다 놓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할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 결정이 그렇게 가기 전에 사드가 필요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거듭 드는 거죠. 네. 아이고, 오늘도 떠들다 보니까 시간 다 가고, 또 5시 반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항상 뭐, 여기 와서 방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만 그냥 연락에 떠드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네. 쌍방향이 아니라서. 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 영상으로 나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는 현 방식으로 하고, 다다음 주부터. 보이는 라디오. 근데 라디오가 보이면 이게 제맛이 안 사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예. 다다음 주는 보이는 라디오 진짜 한번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인데요.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진짜 한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